네, 여러분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여러분 벌써 조선 후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박수! 우! 자,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 제가 이제 조선 후기의 문제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보통 약간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정조의 탕평책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여태 사회경제적 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경제. 그 당시 조선 후기의 경제에 어떠한 이제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경제적인 발전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조선에도 상품 황폐 경제가 발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보통은 그 역사적인 발전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그 발달 그 과정 안에 있었을 때 이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화폐 이제 경제 발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자,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왔다라고 했고 후금이라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만 보면 대외관계에 대한 내용인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대외관계 안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얘기를 한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다 보면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임진왜란이 있었던 선조 시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조 시기 어떻게 보면 광해군 그쯤 시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균역법은 영조니까 아닐 거고요. 인조방정 바로 그 광해군이 어떤 식으로 왕위를 이제 빼앗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조방정이 이제 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직전법은 있잖아요. 세조 시기 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닐 거고요. 금난 정권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정조 시기 때 나타났던 내용인데 여러분 금난 정권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형태를 이제 조금 있으면 확인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난 정권은 한 번 더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아까 전시기 때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를 좀 정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 토지 제도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이제 그 공무원들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이제 나의 일한 대가를 어떤 식으로 받죠? 바로 월급을 통해서 받습니다. 맞죠? 계좌이체로 빡 들어오고 이제 어떠한 이제 그 몇 월 며칠 날 보통 한 17일 날쯤에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딱 이때 이 시기쯤에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를 계좌이체 은행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알죠. 하지만 그 당시 은행도 없었고 계좌이체도 없었고 화폐 경제가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서 조선전기 시대 때 이제 그 당시 관리들을 위한 봉급에 대한 체제는 바로 토지에 대한 수조권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조권이라고 하면 그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지금은 저희가 월급을 통해서 준다고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국가가 야 우리가 지금 아직 시스템이 미비하니까 네가 직접 가서 세금을 네가 가가지고 거두어서 와라고 하는 그 할당량을 줘서 그런 식으로 받아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조선 전기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수도권을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전법 이제 우리 공양왕 시기 때 처음 만들어져서 태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오다가 이 과전법이 약간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과전법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전법은 토지를 세습할 수 있는 토지일까요? 세습할 수 없는 토지일까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과전법은 세습할 수 없는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세습이 가능하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 하면요. 바로 수신전과 휴량전이라고 해서 혹시 만약에 그 관리에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아내가 과부가 된다거나 또는
아이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아가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세습을 가능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전 현직 관리에게 모두에게 이 내용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토지에 대한 수조권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을 고치고자 바로 세조 시기 때 직전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조시기 때 나타났던 직전법의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고 전직 관리에서 현직 관리만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그러다가 야, 그러지 말고 야, 우리 그냥 관에서 일괄 다 받고 관에서 그것들을 줄게라고 해서 이제는 관수간급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조권을 직접 관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받고 관리에게 나눠주는 형태였죠. 그러다가 이것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들과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엔 녹봉제로 완전하게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균역법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금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저는 꼭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접 금난 정권이 나왔네요. 이 금난 정권이 딱 보면 정조니까 정조에 대한 또 이제 정책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겠죠.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기출은 반복이 답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겠지만 문제를 한번 싹 살펴보면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아주 조금 있는 문제는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기존에 있는 기출을 조금 더 깊게 파거나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리할 수 있는, 내가 다뤄볼 수 있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꼭 이 부분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네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은 노론, 소론, 남인을 탕평책을 펼쳤다. 몰라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토계 문신제 시행했고 탕평책했다. 누가 봐도 정조입니다. 정조. 자, 이 정조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별조, 최후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닐 거고, 장룡령 맞고 육조직계자 아닙니다. 자, 육조직계자라고 하면 우리 그 두 왕이 있죠. 태종과 세조가 있죠. 백두산 정계비 바로 숙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숙종 한 번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갈 건데, 일단 숙종 살펴보기 전에 숙종 살펴보고 가죠. 숙종, 영조, 정조 이렇게 살펴보면 될 테니까. 자, 숙종 살펴보기 전에 앞에 보는 현종부터 봐보도록 하죠. 보면 또 효종도 보고 싶고, 또 보면 인조도 보고 싶고,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자, 여러분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인조 시기 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의 두 번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병자호란 시기 때 굉장히 굴욕적인 이제 모먼트를 인조가 어떻게 보면 겪게 되면서, 인조를 중심으로 인조가 사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효종 시기 때부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벌론이라고 해서, 야, 저 청나라 저 어떻게 보면 저 오랑캐 놈들을 우리가 꼭 힘을 무찔러서 우리가 꼭 이제 쟤네들을 정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북벌론을 중심으로 해서 명분을 얻고 자신의 권력을 이제 타당화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효종의 시기는 보통 북벌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현종 아들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효종이 죽고 그 다음에 효종비라고 해서 효종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현종은요, 이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죽음을 하여금 이제 이 두 분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왕이라는 지위는 예를 들면 왕이라는 지위는 그냥 사람이 죽었네 그럼 장례를 해야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내가 장례를 치르느냐가 이 사람의 그 왕권에 대한 그 지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흔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종의 입장에서는 나의 왕권이 나의 왕권이 굉장히 견고하고 나의 왕은 나는 굉장히 적통성을 이고 있는,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선대로부터 굉장히 우수한 적통을 잇고 있는 왕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흔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종이라는 나의 아버지의 장래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종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는 행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이 사망을 했을 때 그 당시 서인하고 남인하고는 다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서인하고 남인이 나오냐?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이제 여기선 나오지 않지만 선조라는 시기 때, 선조라는 왕의 시기 때는 임진왜란이라는 큰 대외 관계에 대한 이제 역사적 사건도 있지만 국가적 정치적 안으로는요, 동인과 서인이라는 분파가 나뉘었던 시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인과 서인이 나중에 이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고 나중에 북인이 이제 광해군 시기 때 소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인만이 서인과 함께 공존하는 정치를 하면서 이제 이때 이제 서인하고 남인이 나타났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현종이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서인하고 남인하고 서로 갈등을 합니다. 효종은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아들로 왕위를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서인은 1년만 장례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남인은 야 그래도 왕은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의 지위로서 장례를 해야 된다는 3년의 장례를 주장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처음에 서인이 이기게 되죠. 하지만 고종비의 장례일 때는 이때는 1년과 9개월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서로 서인과 남인이 싸웠지만 결국에는 남인의 승리 1년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현종 시기 때 마지막에 예송, 이걸 우린 예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차례의 예송을 가지면서 이렇게 서인과 남인은 서로 갈등을 하게 되었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숙종, 바로 이 서인과 남인의 이러한 정치적 컨트롤이 나의 왕권의 지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이미 확인을 해왔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숙종 같은 경우에 나는 절대 너희들의 그 공존의 원리에 따른 어떻게 보면 그 정치에 있어서 너희들끼리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싸움 봐주지 않아. 나는 나를 중심으로 정치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환국을 딱 내걸읍니다. 여러분, 환국이라 하면 어떤 거냐 하면 국면이 전환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붕당 정치는요, 법붕의 당당자로서 모든 사람이 공론을 가지고 조화롭게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정치입니다. 근데 숙종 시기가 되면 이러한 공론의 정치를 무시하고 나는 이 왕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 왕의 정치적 논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뭘 하겠어? 나는 나의 정치적 세력으로 발탁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한 번은 서인, 한 번은 남인, 또 한 번은 서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제 국면을 전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환국을 3번 정도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남인이 이제 남인이 거의 멸망을 하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고, 서인이 독점적으로 이제 정치적 권력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또 노론과 서론으로 또 분파를 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붕당 정치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공존의 논리가 완전하게 파괴되는, 이제 하나의 당이 독점하게 되는 그러한 정치적 형태를 띠면서 즉위했던 왕이 바로 영조하고 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정조 안에서는 우리는 조금 더 모든 사람을 고루고루 등용하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탕평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면, 자, 여기 위로 잠깐만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조 때 처음으로 붕당이 생기게 되고, 이때 처음으로 동인과 서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선조는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이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면서 그때 당시엔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선 상황이었는데, 이 북인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기반을 잡고 권력을 어떻게 보면 튼튼하게 이제 기반을 잡고 쌓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결국 인조반정으로 폐위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조는요, 서인을 등에 업고 남인을 어떻게 보면 보조로 삼아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인조가 사망하고 효종이 넘어가고 그리고 현종이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예송과 그리고 숙종이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야 나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 될 거야. 너희들의 그런 공론 정치를 난 받아주지 않아. 내 말을 딱 따르거나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거면 너는 정권에서 물러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국이라는 체제를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황국을 겪고 난 다음에 한 당이 독점적으로 그 권력을 완전하게 독점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공존의 정치, 서인과 남인이 공존했던 정치가 완전하게 파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정조 때는 탕평책을 했다라는 것이 저의 큰 요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탕평책은 꼭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까지 예송이라든지 황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친 백두산 정계비 여 내용이 지금 숙종 시기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백두산 정계비는요. 계속적으로 그 이전 시기에 있어서도 이전 기출에 있어서도 선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두산 정계비는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두산 정계비는 간도 와 관련된 거예요. 백두산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7번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납이 나왔네. 어머, 박납이 나왔네. 자,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했다는데 심지어 원래는 공물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공물 대신 토지에 대한 수치로 납부하라고 하네 라고 하는 건 이건 누가 봐고 저기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바로 대동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대동법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여기서는 조세제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전의 조세제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선 전기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세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이제 전세는요. 기본적으로 토지 한 결당 뭐 팔두를 팔두를 낸다거나 팔두에서 한 팔두가 아니네요. 300두? 뭐 이런 건 너무 투머치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건 내두고요. 조선 전기 이렇게 봅시다. 전기에서는 전세에서는 공납. 그래서 아까 우리 세종 때 발생했던 그거 있죠? 전분 6등, 연분 6등, 전분 9등. 그리고 공납이라고 해서 이때는 그냥 공법인데 공법. 이제 여기는 공물, 공납 이렇게 나오고 또 역에서는 이제 요역을 수치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운행되지 않게 되었던 거죠. 특히 공납법이 진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제주도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주도에서는 보통 이제 전복을 수치한다거나 해산물을 진상을 해서 꼭 예를 들면 전복 뭐 한 집당 전복 10kg를 무조건 이걸 진상할 수 있도록 공납을 준비를 해놓고 이거를 바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연에서 나는 것들은 항상 일정치가 않잖아요. 어떤 날은 굉장히 잘 수확이 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굉장히 수확이 어렵고 힘든 날도 충분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납은 정해진 비율로 계속적으로 오는데 나는 정해진 비율로 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봤던 몇몇의 사람들이 야 그러면 야 이 공납 내가 대신 내줄게 라고 하는 특정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돈벌이로 생각했던 박납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 앞으로 내가 이걸 대신 내줄 테니까 이제 그 대신 너희는 나한테 그만큼의 수수료를 줘. 그리고 그만큼의 내가 비용이 필요하니 그런 것들을 네가 감당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박납업자들의 폐단들이 조선 후기가 되면 조금씩 심해지게 되게 되면서 이제 전세 공납역에 있어서 조선 후기가 되면 다양하게 법이 좀 변하게 되는데 공납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대동법으로 해서 광해군 때 처음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야 이제 더 이상은 너희들이 직접 특산물로 제출할 필요 없어. 너희들 그냥 토지에 있었던 일반 세금으로 제출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균역법이 아니죠. 이때는 영정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영원히 정한 세금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는 공법이라고 해서
토지의 비옥도라든지 아니면 풍융에 따라서 이제 정해가지고 이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그러지 않아도 돼. 너희들 영원하게 정한 세금으로 내면 돼 라고 해서 잘 살든 못 살든 이게 딱 정해진 세금으로 내게 되었던 것이죠. 요역은 균역법이라고 해서 워낙 이 균역법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야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기존에 있었던 균역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줄여줄게 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당 딱 한 필 정도만 내는 방향으로 해서 너희들 대신 이제 이렇게 균역을 하자라고 해서 균일하게 역을 부과했다라는 이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4번을 봐보도록 할 건데요. 이 4번에 있는 내용은 바로 개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역 문제죠. 이 지역 보고 이 지역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바로 개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한 번만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묘청이 했던 건 이거 바로 평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남한산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위화도였으니까 답은 이제 3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3번의 답입니다. 3번의 답. 금난 정권이 나왔네요. 체제공이 나왔네요. 어머, 누굴까요? 바로 정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계속적으로 기출해서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자, 여러분 대전통편이 나왔어요. 대전통편이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대전통편 이거 조선 정조 때 만들어진 법전이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선 정기 때 만들어진 법전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항상 궁금증을 가져야 여러분들 기출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 때는요. 자, 조선 경국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찬이라고 하죠. 정도전이 개인적으로 폈던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법전이고요. 경제육전이라고 해서 조준이 만들었던 이제 조금 공식적인 법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태조식 때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게 나중에 성종 시기가 되면 이제 경국 대전으로 왔다가 이게 임진왜란이 들어서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시기상을 반영한 영조 시기 때 속대전으로 정조 시기 때 대전 통편으로 그리고 마지막 고종 시기 때 대전 회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아니고요. 홍경내난 이거는 순조 시기 때입니다. 자,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라는 건 선조 시기 때 일입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자, 7번에 볼게요. 밭에 심는 건 아홉곡뿐만 아니라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어마? 야, 이제는 곡식만 심는 게 아니라 곡식 이외에 내가 내다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이제 먹고 살기만을 이제 하지 않아도 돼. 먹고 사는 것 그 이외에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을 재배한다. 바로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1번입니다. 근친홍과 동성홍 이거는 보통 이제 고려 시대까지는 허용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전 시대여서 이건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8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28번에 있는 문제 성종 때는 적극적으로 3사의 언관직을 진출해서 공론으로 주도했다라고 했고 자, 선조 때는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를 가지고 서인과 동인으로 형성되었다. 여러분 자 제가 아까는 강조하지 않았지만 붕당의 정치 사화가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사림이 집권하게 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붕당이 생겨나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뭘로 나타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바로 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선지가 나와요. 여기다가 법 붕자에 붕당의 예를 붕당의 탄생에 대한 배경, 붕당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옛날에 이제 그런 사료들을 갖고 오게 돼요. 그리고 붕당을 딱 밑줄 치고 가라고 딱 표시하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이 가가 나타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하면 이조전랑 바로 골라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변경되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가 이후부터 그리고 붕당이 생기기 그 직전 시기까지의 여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사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자, 답은 바로 사화이죠. 사화. 자, 그래서
서인 노론소론 변이라는 건 이건 숙종식이고요. 조광조 1파 대거한 게 바로 2번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제가 전기에 있는 조선 전기로 옮겼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왕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만천명월 주인홍 이거 딱 나오자마자 두도 셋도 넷도 바라볼 것 없이 자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 정조잖아 라고요. 자, 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3번이겠죠. 속대전은 바로 영조일 거고 북벌은 바로 효종 시기 때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중립외교하면 광해군 시기 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속대전 이외에 법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제가 확인하라고 했어요.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경국대전, 그리고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자, 조선 숙종 때 있었던 내용으로 사실로 옳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기억나나요, 여러분? 백두산 정계비 제가 아까 분명 선지로 나왔다라고 확인했었죠. 이거 정답 맞죠? 안용복도 이때 나오게 됩니다. 조효종 사후 복상 문제 기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종 시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 2, 3이 맞기 때문에 4번이 아니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 조선 후기 나타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와요. 자, 여러분 지금 2023, 2025, 2023, 2024, 2023 이제 지금 3년간 계속적으로 뭐가 있냐면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가에서 저화를 만들어서 유통하였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고려 말 조선 초에 있던 내용이고 나머지가 맞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밑줄 친 이 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 기구네요. 기구 가구가 아니라 자,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임시로 설치한 거네요. 조선시대 때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임시로 설치한 기구? 자, 그리고 여러분 변방의 문제라고 나오네요. 변?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변방의 국방에 대한 문제에서 넘어나서 비빈을 간택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사까지 확대되었다라고 나왔네. 조선 후기에 이런 기구다라고 하면 단 하나의 기구밖에 없어요. 바로 비변사죠. 아까 우리 비변사 조선 전기에서 확인했지만 비변사는 을묘외변 이후에 이제 저희가 상설화가 되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기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는 아니었습니다. 식목도감과 도병마사일 것 같은데요. 식목도감과 도병마사가 이제 항상 그 고려의 관직에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기구라고 얘기하고 흥선대원군에 이제 폐지된 게 바로 답은 2번이겠죠. 이건 바로 홍문관이었고 아까 홍문관은 어떤 왕 때 만들어졌다고 했냐면 성종식 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이건 승정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실시한 정책으로 강옥립이 나왔네요. 임금이 나왔어요. 후금에게 말했지만 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원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국가 정세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 걸 뿐이지 당신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강옥립, 임금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누구야? 두말할 거 없이 바로 누구니? 광해군이 나옵니다. 자, 광해군이 나오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바로 1번 이겠죠. 자, 초계문신제 실시? 아닙니다. 정조입니다. 자, 대전통표 정조이고요. 친명배금 정책을 얘기를 했지만 이 친명배금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광해군 다음에 이제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에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분 광해군은 기본적으로 중립외교를 펼쳤잖아요. 자, 우리는 명도 그리고 흑음도 친하게 지낼 것이야. 우리는 그 누구의 이제 편도 들지 않아라고 했는데 그 당시 서인을 중심으로 야, 너는 의리도 없냐? 너는 아버지와 같은 명나라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광해군을 까내리고 있다가 인조 반정으로 결국 인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서인을 중심으로 왕이 되었던 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대외 정책마저도 이제 그 광해군과 다른 외교 정책을 취하는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명배금 정책은 인조의 정책입니다. 여러분 자 그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손에서 국왕으로 즉위했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는 왕에 즉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왕에 즉위했다라는 말이에요. 대충 감 오죠. 거기다가 수원에 화성을 설치했네. 바로 그 왕 정조입니다. 자, 홍경래 순조이고요. 삼정이정청 이것도
철종과 관련된 내용이고 균역법은요 영조와 관련된 거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한번 봐보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빠르게 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영조, 정조, 그럼 타평책 어떤 식의 차이가 있지? 삼정이정천과 지금 순종, 철종이 자 여러분 순조, 철종이 나오면 순, 헌, 철 뭐가 나와야 돼? 세도정치가 나와야 돼요. 세도정치가 무엇이지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균역법이 나왔네. 조선 후기에 그 당시 수치제도와 균역제도와 어떤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살펴봐줘야 될 것입니다. 자, 5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아버지 쪽에 가부장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우리 고려 말에, 고려 시기 때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목의 중심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조선에는 이 가부장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아니고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양의 사설 이거는 뭘 말하냐면 바로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이제 천주교 사실 기독교와 천주교는 제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천주교라는 형태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 형태, 믿는 형태가 좀 믿는 형태와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제가 느끼기엔 어쨌든 이 천주교라는 형태로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천주교의 형태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 바로 2번입니다. 외양일체는 이건 최익현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천도교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2번입니다. 자, 여러분 10번 문제. 와우, 10번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약간 좀 쳐내기 위한 문제인가?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한번 확인해 봐도 딱 좋아요. 자,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가 있고 다가 있네요. 근데 이거 나하고 다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 한번 라가가 계속 맨 뒤에 위치되어 있네요. 라하고 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임진왜란을 한번 확인했다라고 하면 한산도 대첩보다는 가가 이제 우리가 누가 봐도 가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대첩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98년에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가를 중심으로 일단 봐보도록 할게요. 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라나 다라의 문제인데 라, 나, 그리고 다, 라 이에 대한 문제네요. 네. 자, 여러분 일단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건 바로 동래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한산도, 그 다음에 1592년 7월 1592년 5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에 여가 있네요. 여전론에 대한 내용이 여전론 그리고 정약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정약용 여전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에는 여장을 들고 일여에는 농토에 블라블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실학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실학을 이제 농상 그리고 이제 중농 그리고 중상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중농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농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제 4명 정도의 학자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중농학파의 중농학자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유형원을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유형원이라는 자는요, 균전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균전론은 어떤 거냐 하면요, 이제 그 토지를 균일하게 나눠 갖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간의 신분제적인 한계를 좀 인정하면서 이제 토지를 균일하게 나눠 갖자라는 주장을 핀 게 바로 유형원의 균전론의 내용입니다. 최근 반계수록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익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익은 성호사설과 과구록과 같은 것들을 적수를 하는데요. 이 이익의 성호사설과 과구록은요, 바로 한전론이라는 이제 토지 제도를 주장합니다. 한전론이 뭐냐 하면 토지를
제한된 영업전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A에게 토지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이 토지에 영업전을 설치를 해놨다라고 하면 이 영업전을 제외하고 모든 토지는 처분할 수 있지만 영업전은 절대 토지를 이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작농으로 이제 농민들이 전락하는 이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제 이게 한전론에 대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은요 보통 두 가지의 정책을 주장을 하는데 하나가 여전론이었고 하나가 정전론이었습니다. 자, 여전론은 뭐냐면 같을 여자, 그러니까 함께할 여자라고 해서 우리 모두 다 공동 농장을 한번 지어보자 해서 공동 농장을 주장을 해요. 근데 정전론은 뭐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토지를 이렇게 9등분을 해서요, 여기 가운데를 이게 밭정자 한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만 우리가 공동 경작해서 여기서만 공동으로 우리가 같이 내고 나머지 것들은 개인이 소유하자라는 이러한 토지를 제도를 얘기한 게 바로 정전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론이 나오면 바로 누가 나와야 돼? 정약용이 나와야 될 거고 답은 3번입니다. 흠음신서라고 해서 이건 정약용이 했고요. 지전서를 제시한 건 바로 그 당시 중상학자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 홍대용이 주장을 했고 균전제도 아니고요. 북학기는 박제가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왕 본 거 우리 중상학파도 한 번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사람 바로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 유수원의 우서 같은 경우에는 뭐를 이제 주장했냐면 사농공상이 모두 직업이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농업에 대한 생산력을 늘리고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던 게 바로 유수원입니다. 유수원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홍대용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지전서를 최초로 제시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산문답 이런 책이 굉장히 뭘로 많이 나와? 선지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의산문답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다. 세상의 중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너가 있는 그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다양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의산문답은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와요. 뭐 이제 옹이 말하길 해서 옹이라는 건 늙을 옹자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말하길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책에 이런 약간 서술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박지원 나옵니다. 자, 박지원은 열하일기 나오고요. 관홍초소라는 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열하일기를 썼고 관홍초소를 썼던 박지원도요. 한전론을 제시를 해요. 근데 여기 한전론은 좀 다른 한전론이에요. 토지를 이제 소유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제가는요, 바로 소비를 중시하면서 북하기를 얘기를 하죠. 자, 균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아닙니다. 이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한 거는요, 이후에 흥선대원군 시기 때 나타났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의 답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강경포가 나왔는데 강경상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한강과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상인들을 말을 하는 거죠.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었던 경기가 답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아니네요. 경기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맞고 나머지 4번이 아닐 것입니다. 동네와 내상, 청과 일본의 중개무역을 전기로 이제 한 거는 아닙니다. 우주의 만성과 동네의 내상 이거 강경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정조 제2기간으로 옳은 것은 답은 바로 4번이겠죠. 자, 여러분 공노비 해방은 순조 시기 때 있었던 거예요. 자, 유네스코 기록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제가 느끼기엔 전 항상 이런 유물적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엔 이런 저의 어려움이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자, 기록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답을 몇 번으로 했냐 하면 2번입니다. 2번. 자, 문제 15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또 여전히 나왔네요. 봐보세요. 여기서 여전히 나온 게 지금 아까 몇 년 후에도 여전 나오나요? 이게 여전 나오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 기출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전을 썼던 지락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이네요. 의사문답 홍대욕 방개수록 유형원 동사강목 안정복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거고 경세육포 1번이 답입니다. 자, 19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조선 후기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다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근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가 남았네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안녕.